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들 먹는 대로 먹고 특별히 나쁜 환경도 아닌데 내 피부는 왜 이럴까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고 하죠. 한 번 발현하면 호전되는 듯 싶다가도 자꾸 반복되는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도 자꾸만 반복되는 아토피. 그러다 보니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강한 약물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찾게 되는데요.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며 올바른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서 피부가 건강한 사람도 가렵고 또 따갑다고 느끼기도 하던데요. 네. 아토피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년 전부터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 강의도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워낙 그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미세먼지 성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과 같은 이런 유독성 물질들이 많은데 네. 기존에 알려져 있는 폐나 기관지와 또 간, 신장 같은 우리 내부의 장기들뿐만 아니라 피부는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토피 환자분들께서 밖에 외출 후에 피부 발진이 훨씬 심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졌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이 어떻게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새 학기 또 새 학년이 시작됐잖아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귀기도 좀 조심스럽다고 하던데 네. 아토피가 전염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아토피가 혹시 전염되진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를 만진다든지 또는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피부 질환은 전혀 아닙니다. 네. 아토피는 피부층의 아토피성 변화로 인해서 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반복되는 염증이 그 특징이고요. 전혀 전염성 질환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아토피가 상당히 만연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는 이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서로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아토피를 치료받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염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둘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흔하게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흔하게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비염 또는 천식 같은 그런 질환입니다. 네. 우선 피부 자체에는 아토피로 인한 이런 염증들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비염이나 천식 같은 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염이나 천식 등을 아토피와 함께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두 질환들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도록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를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는 비교적 치료를 할 때 같은 면역계통의 질환으로서 동시에 치료를 진행해 나가도 결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러지 반응이다 보니까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러지가 많다 보면 이제 검사를 할 거잖아요. 네. 네,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실제로 그동안 그 음식을 계속 섭취해 왔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께서 가끔 알러지 검사를 시행해보고 와서 본인의 실제 식이 패턴하고 또 검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검사할 때 샘플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실제로 환자가 섭취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이 아토피 자체가 대단히 개인차가 심하고 변화가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의 결과들만을 입각해서
생활 습관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사보다는 양상과 임상의 패턴을 더 중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검사 하나의 결과만 보고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서 우유 알러지가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우유를 잘 소화하고 또 잘 먹고 있다라고 하면 네. 굳이 검사 결과만을 놓고 모든 유제품들을 차단하게 되면 만약에 어린아이 같으면 좀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사 결과에 너무 입각하지 말고 실제로 환자가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임상 양상 이걸 더 중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아이가 모유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뭐 바로 분유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가요? 우선 좀 전에 했던 질문하고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간혹 그 모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뭐 줄이거나 끊으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엄마들이 간혹 계셨는데요. 네. 유아에게 있어서 모유보다 더 훌륭한 영양은 사실 없습니다. 또 이 모유에는 다양한 영양 물질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면역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아이와 엄마와의 정서적인 교감 차원에서도 모유를 수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모유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모유를 줄이거나 또 중단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모유 알러지 증상이 좀 있다고 해서 모유를 중단하고 분유로 바꾸게 되면 더 심한 알러지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모유 수유는 가급적 지속을 하되 모유를 먹이고 있는 엄마가 바른 영양을 섭취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고르게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네. 만일 그 엄마가 알러지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본인의 치료 그리고 아이의 알러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동시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원하셔서 지금 아이의 몸 상태 그리고 엄마의 알러지 질환이 어떤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자연스럽게 수유를 진행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동시에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특별히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렇게 모유를 중단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침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러면 입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돼서 발진이 일어나는 네.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아토피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생후에 아이들 얼굴에 발진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두피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각질이 많이 생겨나는 현상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경우에는 태열의 범주에서 치료를 하면 되겠는데 특별히 입 주변에 침이 묻는 부위 또 침이 흘러서 내리는 부위만 빨갛게 발진이 일어난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현상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아는 아직 몸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완성 단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피부층의 면역 기능도 아직은 완성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타액에 의해서도 자극이 좀 심하게 되어서 이렇게 발진이나 또는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타액이 묻은 부위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닦아주시고요. 조금 아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아이의 기본적인 면역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조치들을 좀 취해주시면 될 텐데요. 단순히 이 현상도 어떤 피부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대증 약물들을 바로 적용한다든지 또 어떤 소화용 크림이나 로션 같은 이런 보습제들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이 결국 피부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또 피부 세포를 변성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면 우려하는 아토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너무 급하고 빠른 어떤 방식만을 찾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발진이 있다고 해서 그 부위에 계속 보습제를 발라주는 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치료해 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끔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토피를 오래 앓았던 분들을 보면 그 부위가 좀 색이 까맣게 된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우선 아토피 피부염이 계속 반복했던 곳에는 기본적으로 색소 침착을 비롯해서 피부층이
정상세포와는 약간은 다른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가벼운 경우에는 뭐 수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정상으로 거의 회복이 됩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중증 아토피를 앓았던 환자분들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완전 온연한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는 것이 1년 이상의 시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의 피부도 다른 곳에 있는 세포들처럼 정상적인 탈락과 재생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부 표면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필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토피가 있던 피부는 정상 피부하고 달리 좀 재생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연한 피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생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꾸 아토피의 그 온전한 치유를 방해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치료 후에도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아토피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이렇게 특정한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럴 때는 음식 섭취를 어떻게 제한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아토피 아이들이 기름기 관련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들을 한두 번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원인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토피에 해가 되는 지방은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을 크게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으로 나눴을 때 보다 더 우리 몸에 덜 해롭고 조금은 이롭다고 알려져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강제적으로 첨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패를 막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스 지방이 어떤 튀긴 음식이라든지 과자 그리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 아이들은 이런 식품을 섭취하고 짧게는 수분 또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뭐 몇 시간 후에 바로 피부 발진이 심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을 대부분 다 경험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기름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이런 기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가공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토피 환자들은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진료실에서도 절대 못 먹게 하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다 모두 제한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름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할 때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기름은 섭취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식물성 오일, 비교적 인체에 해가 적고 또 인체 친화적인 우리가 과거로부터 많이 이용했던 이런 식물성 오일들은 자연스럽게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 상태가 아닌 많이 가공된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아토피와 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거 비교적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개념이고 또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흔히 듣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의학적인 그런 진단명은 아닙니다. 예. 우리 그 아토피라든지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인체를 보게 되면 혈액 내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 유발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이런 만들어졌는지 이걸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 장에는 다양하게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분비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화 효소만으로는 전부 분해가 되기 어렵고 사실 장에 존재하고 있는 정상적인 유산균을 비롯한 이런 유익균총들이 이런 물질들을 분해하기도 하고 또 그 후에 흡수를 용이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분자가 너무 크거나 또는 소화나 분해의 과정이 덜 진행이 되어서 그대로 흡수되면 안 될 물질들은 흡수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장의 기능이 뭐 매우 좋지 않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이런 유익균들의 수가 적고 활동성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도 장벽으로 흡수가 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몸에 전반적인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부에도 바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내의 그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찾자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어떤 설명 모델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요소가 장의 활동, 즉 장의 기능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장내에 보유하고 있는 유산균과 그 활동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서 먼저는 이 분해가 어렵고 또 복잡한 이런 화학약품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식품들은 섭취를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평소에 장내의 유산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도 보면 장의 기능과 피부의 기능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하면 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네. 뭐 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유산균을 늘리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유산균을 또 많이 섭취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중에 유산균 제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걸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네, 실제로 많은 유산균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중에는 어느 정도 이로운 작용을 해주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용을 해온 된장, 청국장, 김치와 같은 이런 전통 발효식품인데요. 이러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현재도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 내지는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네. 또 실험상으로도 장내의 유산균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여타의 유산균 제품들보다 이 한국의 토종 된장이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환자분들이라든지 주변을 보면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전통 음식보다 어떤 특정 제품들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임상 현장, 즉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된장을 자주 먹고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장을 섭취하면,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이런 걸 먹어주면 뭐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은 또 자연적으로 생긴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토피는 완치가 안 된다, 뭐 평생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 자주 듣곤 하는데요. 네. 사실인가요? 아토피는 어느 정도 치료 후에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질환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칫 치료 자체가 안 되는 질환이니까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환자분들은 들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것은 조금은 아토피 환자를 절망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환자가 받아들일 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대증약물이나 이런 국소 연고들 또는 여러 가지 그 보습 제품들을 계속 피부에 바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은 장기간 사용 시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일반적인 보습 제품이라 하더라도 계속 몸에 다량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모두 이물질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누적량에 따라서 정상적인 피부도 악화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토피는 이러한 물질들에 의존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대처, 즉 아토피로 변성되어 있는 피부 조직이 모두 탈락하고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대체될 때까지 치료를 하는 이런 근본 치료를 미리 수립하고 그에 맞게 치료 과정을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만큼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아토피가 치료 안 되는 병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오해들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이 시간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꼭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침에 각종 면역 물질과 함께 독성 제거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2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